건강한 TV 톡닥터 토닥.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부모들은 아이가 아플 때 가장 겁이 난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아이의 경우에 자신의 증세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어디가 어떻게 얼마나 아픈지를 몰라서 지켜보는 부모 마음도 타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열이 나면 제일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톡닥터 토닥에서는 어린이의 발열 증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먼저 오늘도 함께해줄 건강맨 이원구 씨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아빠 건강맨 이원구와 함께 오늘도 건강한 정보 흥미진진한 퀴즈와 함께 하시죠. 네, 그리고 오늘 어린이의 발열 증상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알려주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김선준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시간 좀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께서 특히 관심 있어야 할 주제 같은데요. 보통 열이 난다는 건 몇 도 이상을 의미하나요? 문헌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중심 체온으로 해서는 38.3도 이상일 때 우리가 열이 있다 말을 합니다. 하지만 체온을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구강으로 쟀을 때는 37.7도, 겨드랑이로 쟀을 때는 37.2도, 엄마들이 많이 사용하는 고막 체온계로서는 38도 이상, 이때 우리가 열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열을 정확하게 재줄 체온계가 없다면 열이 난다는 걸 어떻게 좀 알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갑자기 하는 행동이 많이 줄거나 처져 있거나 먹는 게 좀 시원찮고 아기가 머리 아프달지 아니면 기침을 달지 이런 증상이 보일 때 아이들이 열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선생님,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열이 난다는 것은 어디가 아프니까 열이 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열은 도대체 왜 나는 걸까요? 발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 열 나는 것은 사실은 우리 몸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건데 예를 들면 면역 증강이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열이 난다고 해서 이게 열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바이러스 또는 세균을 억제시키면서 우리 몸에서는 면역 체계를 증강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 나는 것은 반드시 나쁜 건 아니고 우리 몸을 이롭게 하는 이런 작동 중에 하나인데 지나치게 높을 때는 예를 들어서 41도가 넘어간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에 단백이 변성이 옵니다. 그런 경우에서는 뇌가 손상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이제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과할 때는 좀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열이 나면 어떤 질환들을 좀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열이 나는 원인은 우리 몸에서 이물질이 들어올 때입니다. 예를 들면 감염, 특히나 가장 흔한 것은 바이러스 감염 또는 세균, 결핵 이런 감염 질환이었을 때 가장 흔히 볼 수 있고 최근에 많이 보이고 있는 자가 면역 질환, 예를 들어서 면역 질환이 지나치게 높아가지고 우리 몸을 스스로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열이 올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암이 있을 때 초기에 열만 나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 땀이 안 나는 사람들이 있거나 또는 땀 배출이 원활치 못할 때 이럴 때는 열사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열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오늘 어느 때보다도 지금 집중이 잘 되고 있는데요. 자, 이어서 건강맨과 함께하는 첫 번째 OX 퀴즈 시간입니다. 함께 오시죠. 신나게 트램버린을 뛰고 놀던 생각이 아주 생생한데요. 오늘 이분들은 트램버린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오늘 이분들과 함께 동심으로 돌아가서 OX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린이 발열 증상과 심장 질환은 관계가 있다. 맞다 생각하시면 O, 틀리다 생각하시면 X로 이동해 주세요. 야, 이쪽이 O입니다. 이쪽이 X로. 네, 그러면 O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와, 이 화이팅이 넘치셔가지고 이쪽으로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어린이 발열 증상과 심장 질환이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신 이유는요? 열이 오르면 심장도 박동수가 빨라질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면은 무리가 있겠죠. 아기가 하도 커가지고 기억이 잘 안 기억이 잘 안 나잖아. 나세요? 자, 운동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 1년이요. 지금 1년 만에 살이 얼마나 그럼 감량이 되신 거예요? 저요 17kg. 17kg요? 네. 제일 자신 있는 동작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제일 자신 있는 거요? 네네. 제일 신나는 동작. 다 잘하는데. 다 잘하는데? 네. 다 잘하는데? X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 어린이 발열 증상과 심장 질환은 관계가 없다. 네, 생각하신 이유는요? 심장 질환하고는 그러니까 심장병이 있다고 해서 열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X로 했거든요. 아, 열하고 심장 질환하고는 관계가 없다. 네. 점핑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점핑은 근육통이 없어서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다이어트 다이어트도 다이어트지만 네. 참 몸이 안 아파서 그러니까 그럼- 근육통이 없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나는 다이어트 때문에 온 건 아니다. 네, 그러면 완벽한 몸매로 계속해서 근력을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린이 발열 증상과 심장 질환에는 관계가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요? 네, O입니다. 그 이유는 네. 우리가 열이 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르몬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심박이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열이 떨어지면 다시 떨어지는 특성을 보이는데 심박수가 계속 올라갈 때는 반드시 심장질환, 예를 들어서 심낭염이랄지 심염증이랄지 이런 경우에서는 아주 심각한 질환이 내포될 수 있기 때문에 심장 박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는 가와사키라는 병이 있습니다. 가와사키라는 병은 이 결체 조직 중에 하나인데 이 바이러스 감염되고 나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변하고 그러면서 심장을 공격하는 그런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와사키 병은 매우 위중한 질환인데 이때는 대개 열이 5일 이상 이유 없이 지속될 때는 반드시 심장을 침범됐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발열만 있으면 다행인데 열이 나면서 경련까지 일으키는 아이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럴 때 굉장히 부모들은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이렇게 됐을 때 병원으로 바로 내원을 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열이 있으면서 경련하는 것을 우리가 열성 경련이라 합니다. 열성 경련은 드문 병은 아닙니다. 전체 아동의 한 5%에서 7% 정도에서 발생하는데 열성 경련의 경우에서 반드시 내원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열성 경련은 대개 1 내지 2분 정도의 대발작 큰 경련을 하는데 아이들이 5분 이상 경련을 하거나 부분적인 경련을 보일 때나 아니면 경련이 멈추고 나서 또 할 때 또는 경련 뒤에 아이가 정신이 혼탁이 지속될 때는 반드시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부모님들 집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요. 선생님, 열을 떨어뜨리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약을 이용한 약물요법하고 약을 이용하지 않는 비약물요법이 있는데 약물요법은 모든 아이들이 열이 있다고 해서 다 해열제를 복용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몸 상태가 나쁘지 않고 38도 전후는 큰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관찰해도 됩니다. 하지만 39도가 넘거나 아이가 3개월 미만 아이일 때는 38도 정도더라도 충분히 약을 필요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열성 경련이 있거나 경련성 질환일 때는 그럴 땐 경련 동반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럴 때는 낮은 체온에서도 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약물 치료 방법은 대개 아이를 싸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로 옷을 가볍게 입혀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미온수로 물찜질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 해서는 안 되는 게 얼음물을 사용하거나 알코올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얼음물을 사용하면 오히려 체온이 근육이 떨리기 때문에 다시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알코올을 사용할 때는 이게 뇌로 흡수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경련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체온이 40도가 넘어가고 아이들이 땀을 못 내는 경우에서는 이때는 열사병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얼음을 이용해서 반드시 체온을 급하게 내려줘야 됩니다. 네, 많은 부모님들이 이 해열제에 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채널 고정하시고 다음 두 번째 OX 퀴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이가 밤에 자다가 열이 나면 깨워서라도 해열제를 먹여야 한다. 맞다 생각하시면 O, 틀리다 생각하시면 X로 이동해 주세요. 네.
그러면 O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밤에 네. 자다가 열이 나면 깨워서라도 해열제를 먹여야 된다고 생각하신 이유는요? 굳이 깨우는 건 아닌데요. 네. 아이들 병 중에 그 열이 가장 무섭거든요. 열이 이렇게 다른 후유증도 심하고 해가지고 저는 보통 애들이 자고 있는데 이렇게 깨우기 힘들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좌약 같은 거를 써가지고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런 데를 좀 시원하게 해가지고 겨드랑이 같은 데 열 나니까 시원하게 해주고 이제 양말 같은 거 벗겨가지고 또 거기도 시원하게 해서 열을 내리는 방법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 지금 잘 알고 계신 거 보니까 아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아이, 초등학생이요? 네네. 아이하고 이 운동을 한번 같이 해보실 생각 또는 가족하고 같이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저희 엄마랑 같이 저희 엄마도 그 너무 이렇게 집에만 계시다 보니까 네. 이렇게 살도 많이 찌고 우울증이 엄마 어디? 엄마 어디? 엄마 아, 이렇게. 와. 우울증을 이 운동으로 극복하셨어요. 아, 정말요? 네, 같이 하자고 건의를 점핑으로 했어요. 효녀됐네요. 서로에게 그러면 짧게 앞으로 같이 운동하면서 어떻게 살자. 네, 그런 메시지 한 번만. 네. 누구 딸. 먼저? 엄마 먼저. 우리 점핑하면서 행복한 나날만 보내자. 어머, 우리 행복한 건강하자. 사자. X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 아이고. 해열제를 꼭 먹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신 이유는요? 해열제를 꼭 먹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애가 열이 나잖아요. 그러면 뭐 체온을 재서 38도 미만이면은 이제 젖은 수건으로 닦아주고 만약에 너무 오르면은 그때는 병원으로 가야죠. 아, 굳이 깨우지 않고. 예. 네. 자, 남들이 하지 못하는 나만의 동작이 있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내가 특별히 잘한다. 이건. 네, 네, 바로 올라가시네요. 아이가 밤에 자다가 열이 나면 깨워서라도 해열제를 꼭 먹여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제가 이렇게 꼭 깨워서 아이를 해열제를 먹였었는데요. 오. 선생님, 정답은요? 꼭이라는 말 때문에 X가 됩니다. 정상적인 아동, 특히나 열이 있어도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 아이들은 38도 전후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아이를 깨워서 약 복용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정 불안하시면 물찜질이나 아니면 좌약 해열제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병원에서 처방을 해주는 걸 보니까요. 해열제하고 항생제하고 항상 같이 이렇게 처방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꼭 이 두 가지를 같이 복용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열제하고 항생제는 전혀 다른 약물인데 염증 반응이 원인이 세균일 때는 우리가 항생제를 처방합니다. 근데 해열제는 우리 몸에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왔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염증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열제는 이 염증 반응을 억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항생제를 처방할 때는 그 환자가 원인이 세균이라고 추정할 때 또는 세균이라고 확정될 때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고 거기에 관계없이 바이러스랄지 다른 원인 때문에 생긴 경우에는 구태여 항생제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듣고 있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적고 싶은 꿀팁들이 정말 많네요. 자, 이제 마지막 OX 퀴즈 함께 보시죠. 아이의 손발이 지나치게 차가워지면 발열의 전조 증상이다. 맞다 생각하시면 O, 틀리다 생각하시면 X로 이동해 주세요. 네, 이동하세요. 자, 너무 전투적이야. 됐습니다. 거기까지. O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서 손발이 차가워지면 발열의 전조 증상이다라고 생각하신 이유는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열이 오르기 전에 그 손끝이라든지 발끝이 이렇게 차가워지는 증상이 있어서 그렇지 않았을까? 경험에서 나오는? 네. 지금 땀이 엄청 나셨어요. 원래 땀이 아니, 아까 하시는 거 보니까 뭐 땀이 이렇게 날서 저는 그냥 보고만 있는데도 지금 네네. 땀이 나는데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1년 하고 1년 한 6개월? 1년 동안 얼마나 감량을 하셨어요? 제가 지금 총 뺀 금액이 키로가 총 키로가 요즘 돈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조금 애들이 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20kg 조금 넘 20kg요? 넘게? 점핑 화이팅! X를 선택하신 분들
부모들 중에서 우리 선생님, 손발이 차가워지는 건 발열 증세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요? 저희 딸이 지금은 좀 컸기는 했는데 저희 딸은 늘 이렇게 손발이 차가워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막 열이 오르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역시 네,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선생님의 실험 대상들이 여기 계시다던데. 네, 저희 언니들 와보세요, 언니들. 언니들 오세요. 딱 외관으로도 보이죠? 이제 도전 중인 거 이렇게. 선생님께서 언니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 뭐 다른 거 필요 있나요? 사랑합니다. 자, 세 분이 한번 안아주세요. 네, 아이의 손과 발이 지나치게 차가워지면 발열의 전조 증상이다. 마지막으로 틀리면 X. 정답은요? 맞습니다. O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우리 인체는 우리 몸 가정에 있는 보일러 시스템하고 비슷합니다. 그 보일러를 킬 때 추우실 때 문을 열고 보일러를 켜신 분들은 안 계시겠죠. 그렇죠. 창문을 다 닫고 보일러를 사용하는데 우리 몸도 우리 몸의 인체라고 생각하는 부위는 머리하고 몸통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발은 외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발로 가는 혈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체온 솥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아까 말씀드린 시상하부가 세팅이 잘못돼가지고 잘못 인식하고 있을 때는 열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열 손실을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보일러를 킬 때 창문을 닫듯이 우리 몸에서 손발로 가는 혈액 순환량이 차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이 날 준비가 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우리 몸에 발열이 되면은 들수록 또는 발열이 필요할수록 손발은 차가워집니다. 그러면 이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뭐 해열제도 먹여보고 수건으로 찜질도 해줘보고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 이후에도 열이 그대로라면 아마도 병원에 내원을 해야 할 텐데 그럴 경우에 기준점을 좀 제시를 해 주신다면요? 열이 해열제를 먹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24시간 이내 1도 이상 떨어지지 않을 때 또는 기본 체온에 도달하지 못할 때는 반드시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환자 상태입니다. 환자 상태가 지나치게 처져 있거나 심하게 토하거나 아니면 의식 혼탁이 있거나 경련을 하거나 이럴 때는 시간에 관계없이 반드시 진료를 하셔야 됩니다. 아이의 열이 이렇게 계속 떨어지지 않으면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겁도 나고 좀 많이 무서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병원에 갔을 때 어떤 검사를 받게 되나요? 일단 저희 의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발열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진찰만 가지고도 충분히 발열 원인을 찾는 경우에서는 구태여 검사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진찰에서 발열 원인을 찾지 못할 때는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할지 더 위험한 척수액 검사를 할지 이런 걸 통해서 발열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3개월 미만 아이들은 겉으로 표가 안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3개월 미만 아이들한테는 검사가 조금 더 진행될 수밖에 없고 검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건강한 TV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어린이의 발열 증상을 주제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공식 질문 3가지 대신에 특별히 어린이 건강 관리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름철에 특히 더 주의해야 할 어떤 소화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름에는 아무래도 위장관염이 상당히 많습니다. 늦가을까지 꾸준히 발생하는 질환 중에 하나가 장 바이러스에 의한 위장관염입니다. 근데 이것도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이게 장염만 일으키고 또는 수족구병만 일으키고 끝나면 좋은데 이 질환이 뇌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로 들어가면 뇌수막염이랄지 뇌염이랄지 이런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 있게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뇌수막염에 대해서 그 치료법과 좀 예방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겠어요? 일반적인 뇌수막염은 대부분 아이들이 두통이 굉장히 심하고 토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증상은 뇌압이 올라가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압을 떨어뜨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염증을 줄이는 방법을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고 더 심해서 뇌염까지 진행될 때는 아이들이 경련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련을 막아주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고 또 뇌에서 침범되는 근거가 있을 때는 뇌에 손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면역 증강제를 사용하면서 이런 부작용, 합병증을 방지해주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어린이 건강과 관련해서 가장 핫한 키워드는 아마도 면역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왜 그래서 우리가 놀이터에서 애를 놀리면 안 된다. 뭐 균이 많기 때문에 혹은 또 너무 깨끗한 환경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정말 많고 왈가왈부하게 되는데 이럴 때 전문가의 의견을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가요? 아이들의 면역성은 완성된 게 아닙니다. 아직은 미완 상태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대반을 통해서 많은 경우에서 면역 물질이 아이에게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이런 면역은 수동 면역이기 때문에 대개 수개월 때 대부분 소실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 정상적인 아이들은 6개월 이후부터 대부분 감염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6개월 때는 잘 아프지 않다가 6개월 때부터 자꾸 이런 감기 저런 감기를 앓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점 면역을 수동 면역에서 능동 면역으로 바꿔가는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이때 굉장히 중요한 질병들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통해서 또는 이런 바이러스 저런 바이러스 감염되면서 아이가 스스로 갖는 이런 면역이 진짜 능동 면역이고 이런 면역을 통해서 아이가 평생 살아갈 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면역 체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보통 아이들, 정상적인 아이들인 경우에서는 1년에 7번 내지 8번까지는 감기가 정상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한두 번 감기가 걸리고 또는 좀 자주 걸린다 하더라도 아이가 면역성이 떨어졌다는 생각은 저희들은 하진 않습니다. 네, 이렇게 어린이 건강 관리에 대해서까지 알아봤는데요. 오늘 건강맨 원구 씨 어떠셨나요? 네, 지금 TV를 보고 계시는 부모님들도 내 아이가 열이 나서 응급실 한두 번 정도는 다 다녀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정말 큰데 또 오늘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잘못된 해열 방법을 제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제대로 좋은 아주 꿀팁들을 많이 배웠는데 아이가 이제 좀 열이 난다 싶으면은 제대로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 마지막으로 질환과 관련해서 이 토닥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해 주시죠. 아이들이 열나는 것은 대부분 경우에서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바이러스 감염은 다행히도 치료가 잘 되고 대부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3개월 미만 신생아이들은 열이 날 때는 반드시 진료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열이 나고 5일이 지나갈 때는 이것은 합병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폐렴이랄지 중이염이랄지 다른 세균 감염이랄지 이런 것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5일 이상 열이 지속되면 반드시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 맥박수나 호흡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맥박이 지나치게 높거나 또는 호흡수가 지나치게 높을 때는 이것은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 피부에서 어떤 발진이 있거나 또는 실제적으로 경련을 하거나 또는 의식이 혼탁일 때는 열이 있을 때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빠른 진료가 필요합니다. 네, 건강한 TV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김선준 교수님과 함께 어린이 발열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토닥은 여러분의 건강의 플러스 또 행복의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